조용한 아이 괴롭히는 애들은 그 애가 전국 택견 챔피언인 줄 몰랐다. 김민재는 두꺼운 안경을 고쳐 쓰고 이순신 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고개를 숙였다. 15살인 그는 괴롭힘에 완벽한 표적이었다. 연약해 보일 정도로 말랐고 구부정한 자세는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게 했으며 병적일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불과 3주 전에 다른 도시에서 전학 온 신입생이었다. 이순신 고등학교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그 연약해 보이는 외모 아래 전국 청소년 택견 챔피언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재는 6살 때부터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해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술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엄격한 철학, 즉 무술은 방어를 위한 것이며 결코 위협하거나 싸움을 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었다. 야, 너 삐쩍 마른 놈! 박재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딜 가는 거야? 17살의 박재현은 전형적인 학교 폭력배였다. 건장한 체격에 옆머리를 짧게 깎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까지 위협하는 존재감을 풍겼다. 늘 그렇듯 그의 옆에는 2명의 주종자가 있었다. 박재현만큼 덩치가 크지만 주도적이지는 않은 이동욱과 말랐지만 아기가 가득한 눈빛을 가진 최승현이었다. 김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 책을 꼭 껴안고 계속 걸어갔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능을 억누르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야,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임마. 박재현이 재빨리 김민재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그쳤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아무도 박재현의 다음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수업에 가고 싶어. 김민재가 박재현을 피해가려 하며 중얼거렸다. 강한 손이 그를 사물함 쪽으로 밀쳤다. 충격음이 울렸지만 김민재는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매트 위에서 수년간 매치기를 당하며 단련된 몸은 그의 실루엣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단단했다. 내가 말할 땐 눈을 봐. 박재현이 명령했다. 아니면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바보이기까지 한 거냐? 이동욱과 최승현의 비웃음이 조롱에 뒤따랐다. 몇몇 학생들은 곁눈질로 지켜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했다. 김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에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이 잠시 박재현을 당황하게 했다. 제발 지나가게 해줘. 김민재가 말하자 그 차분함이 괴롭히는 자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저것들 들었냐? 제발. 박재현은 김민재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떨리는 목소리로 흉내냈다. 여자애 같네. 김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무예는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는 박재현을 피해 제 갈 길을 갔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삐쩍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막 서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그 후 몇 주 동안 김민재의 학교 생활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가 되었다. 급식실에서는 박재현과 그의 친구들이 실수로 그에게 음식을 쏟았다. 체육 시간에는 팀을 짤 때 마지막으로 뽑혔고 빗나간 공에 가장 먼저 맞았다. 화장실에서는 돈을 빼앗거나 그냥 벽으로 밀치기 위해 그를 구석으로 몰았다. 역사 선생님인 이 선생님만이 무언가 눈치챈 듯했지만 그것이 학교 생활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인 양체념하며 고개를 젓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김민재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 비겁한 중립을 지켰다. 오직 과학 수업 같은 반 여학생인 박지은만이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내고 가끔 점심시간에 그와 함께 앉았지만 거의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집에서 김민재는 매일 훈련을 계속했다. 매일 오후 2시간씩 아버지가 차고에 마련한 작은 도장에서였다. 매치기, 꺾기, 조르기 기술 사이에서 그는 학교가 주지 않는 평화를 찾았다. 아버지는 그의 긴장감을 눈치챘지만 김민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든 내게 말해도 된다는 거 알지? 어느 날 밤 바닥에서 제압 기술을 연습하던 중 아버지가 말했다. 알아요, 아빠. 김민재가 완벽한 발뒤 축걸기로 자세를 뒤집으며 대답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전환점이 된 사건은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김민재는 학교 뒤뜰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곤 하던 다소 외진 곳에 있었다. 박재현과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둘러쌌다. 여기 누가 있는지 봐라, 책벌레잖아. 박재현이 그의 손에서 책을 빼앗으며 외쳤다. 뭘 읽어? 공주 이야기? 그것은 택견 역사에 관한 책이었다. 김민재는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고 그저 손을 내밀었다. 돌려줘. 제발. 또 아니면 뭐. 박재현이 책을 경멸적으로 훑어본 후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도전했다.
김민재는 분노의 격통을 느꼈다. 그 책은 할아버지의 선물이었다. 그는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냥 돌려주고 이걸로 끝내자. 3명의 괴롭히는 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저 말 들었어, 이동욱? 삐쩍이가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박재현이 김민재를 세게 밀치며 말했다. 이번에는 김민재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굳건히 버텼고 이는 박재현의 눈에 놀라움의 섬광을 일으켰다. 고양이 새끼가 발톱을 세우는 모양이네. 최승현이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끼어들었다. 이어진 일은 빠르고 굴욕적이었다. 3명은 그를 둘러싸고 공처럼 밀치다가 마침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박재현은 그의 가슴 위에 앉아 꼼짝 못하게 했고 이동욱과 최승현은 그의 팔을 잡았다. 분명히 해두자, 벌레 같은 놈아. 박재현이 김민재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쉿쉿거렸다. 이 학교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무것도. 김민재는 몇 초 만에 3명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박재현을 불안정하게 만들 간단한 브릿지, 이동욱에게서 벗어날 손목 꺾기, 최승현을 제압할 발걸이. 그는 완벽하게 짜인 동작 순서처럼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그렸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싸우는 대신 그는 박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너는 이걸로 해야거든. 이게 많이 없어. 순간 김민재는 결심했다.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학대는 견디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대응할 것이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는 그의 얼굴에 난 긁힌 자국과 부러진 안경을 발견했다. 민재야, 무슨 일이 있었니? 걱정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문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김민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재현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몇 주간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대해 상처를 입힐까? 두려워서 자신에게 심어진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억제해왔던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고 세부사항 하나하나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아들아, 마침내 그가 말했다. 무술은 싸움을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존엄성과 존중에 대해서도 가르쳤지. 누구도 너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그럼 김민재는 질문을 공중에 남겨두었다.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했다. 네 자신을 방어하라고 말하는 거다. 차이가 있다. 그들이 네가 쉬운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김민재는 이상한 안도감과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이 상황을 자신의 방식대로 끝낼 수 있을 터였다. 다음 며칠 동안 김민재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구부정하게 걷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똑바로 섰다. 점심시간에 가끔 그와 함께 앉았던 박지은이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렸다. 너 달라졌어. 급식실에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더 존재감이 느껴져. 김민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두자. 뒤뜰에서 당한 구타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만 김민재는 패배한 모습 대신 그를 굴욕적으로 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평온함을 보였다. 그 주 금요일 체육관에서 열린 체육 수업 중에 박재현은 김민재에게 그의 자리를 상기시켜 줄 때라고 결정했다. 선생님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가 학생들에게 농구 연습을 하도록 남겨두었다. 야, 삐쩍이. 박재현이 농구공을 손에 들고 다가오며 불렀다. 요즘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같네. 한 번 맞았다고 내 몫은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냐? 관람석에 앉아있던 김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박재현.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날 내버려둬.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아무도 박재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 말 들었냐? 박재현은 관중의 승인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벌레 같은 놈이 내버려두라고 하네. 이동욱과 최승현은 이미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아 탈출로를 막고 있었다. 그 애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박지은이 옆에서 끼어들어 모두를, 심지어 자신까지 놀라게 했다. 넌 조용히 해. 박재현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이며 김민재에게 완전히 집중했다. 오늘 이후에도 네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 보자. 벌레 같은 놈아. 박재현은 김민재의 얼굴을 향해 공을 3개 던졌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거의 무심해 보일 정도로 유연한 움직임으로 김민재는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간 공을 피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단지 회피 동작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훈련한 사람의 정확성과 절제된 움직임으로 그가 움직인 방식이었다. 박재현은 잠시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 나서 실패에 격분하여 주먹을 준비하고 김민재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에게 존경심을 가르쳐 주마. 꼬맹이. 이어진 일은 너무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파악할 수 없었다. 박재현이 첫 주먹을 날렸을 때 김민재는 이미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가벼운 옆걸음으로 박재현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도록 했다. 같은 움직임으로 그는 괴롭히는 자의 뻗은 손목을 잡고 박재현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어깨 너머로 깔끔하게 맺혔다. 거의 90kg에 달하는 박재현은 종잇장처럼 공중을 나라 등부터 무겁게 떨어졌다.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회복할 시간이 없었다. 순식간에 김민재는 그 위에 올라타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팔꺾기로 그를 제압했다. 놔! 이 개! 박재현이 시작했지만 김민재가 압력을 조금 더 가하자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말을 끊었다. 잘 들어. 김민재가 상황과 대조되는 차분함으로 말했다. 나는 내 희생양이 아니야.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야. 이건 오늘로 끝이다. 멍해진 이동욱과 최승현이 그들의 리더를 돕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김민재는 눈빛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너희들이 끼어들면 얘 팔 부러뜨린다. 그가 경고했다. 그리고 날 믿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의 어조 박재현을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있는 기술적 정확성 속의 무언가가 그가 허풍을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체육관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박재현의 거친 숨소리와 그가 벗어나려 할 때마다 내는 간헐적인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김민재가 압박했다. 이건 오늘 끝이다. 뭐 그래 놔줘 제기랄. 박재현이 마침내 굴복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노력으로 붉어져 있었다. 김민재는 박재현이 속임수를 쓰려 할 경우 대응할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그를 천천히 풀어주었다. 하지만 괴롭히는 자는 고통과 불신의 표정으로 어깨를 문지르며 일어설 뿐이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그가 김민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몇 주 동안 네가 괴롭히던 애야. 김민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택견 유단자이기도 하고 참고로 3년 연속 전국 챔피언이야. 웅성거림이 체육관을 휩쓸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김민재가 괴롭힘을 견뎌낸 침착함, 그의 움직임 방식, 그의 마른 외모와 모순되는 듯한 신체적 저항력. 그때 체육 선생님이 돌아와 눈앞의 광경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학교의 공포인 박재현이 패배한 표정으로 어깨를 문지르고 있었고 새롭고 수줍음 많은 아이 김민재가 자신감을 풍기는 자세로 체육관 중앙에 서 있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경외에 가까운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물었다.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동욱이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쌤. 그냥 민재랑 더 친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김민재와 박재현을 번갈아 보며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좋아, 연습 다시 시작해. 박재현 어깨 아프면 양호실 가봐. 박재현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는 최승현을 따라 탈의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동욱은 잠시 더 머물며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김민재를 바라본 후 친구들을 따라갔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이상한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갔다. 체육관에서의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만 김민재가 근처를 지나갈 때면 대화가 멈췄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경외심으로, 어떤 이는 존경심으로, 어떤 이는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두려움으로.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동정이나 경멸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학교를 나설 때 박지은이 그를 따라잡았다. 그거 대단했어. 그녀가 그의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몇 주 동안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 김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는 항상 무술은 방어를 위한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 내가 아는 걸 그 애들한테 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엔 썼잖아. 아니, 결국엔 나 자신을 방어했어. 차이가 있어. 박지은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걸었고 그녀가 물었다.
이제 그 애들이 널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 그러길 바라. 김민재가 대답했다. 난 문제를 찾지 않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다음, 월요일 학교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해 있었다. 김민재가 들어서자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몇몇 남학생들은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갯짓으로 인사하기도 했다. 급식실에서 놀랍게도 이동욱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김민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다른 소녀는 평화를 나타내는 신호로 손을 들었다. 앉아도 돼. 그답지 않은 불안함으로 물었다. 김민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현은 오늘 안 올 거야. 이동욱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알렸다. 어깨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 그리고 자존심은 걔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김민재가 분명히 했다. 알아. 훨씬 더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 이동욱은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김민재는 그 질문을 생각했다. 고통을 고통으로 갚는 게 아니니까. 선을 긋는 거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야. 이동욱은 새롭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처리하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잖아. 난 박재현이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 마침내 고백했다.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어쩌면 이게 내 기회일지도 몰라. 김민재가 제안했다. 네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기회. 최승현이 급식실에 나타나 이동욱을 눈으로 찾으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그가 김민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약간의 분노가 나타났다. 이동욱이 그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지만 최승현은 고개를 젓고 자리를 떴다.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이동욱이 분명히 불편해하며 중얼거렸다. 이해해. 김민재가 대답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학교 생활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박재현은 결국 돌아왔지만 그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김민재를 피했고 가끔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결코 보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마치 평생 처음으로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의 기반을 흔든 것 같았다. 반면에 이동욱은 괴롭히는 무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가끔 수업 사이에 김민재와 말을 나누었고 몇 차례 점심시간에 김민재와 박지은과 함께 앉기도 했다. 최승현은 박재현에게 충성했지만 이전과 같은 공격성은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났다. 어떻게든 체육관 사건은 집단적인 마법을 깨뜨렸다.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학생들도 말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폭력이 아니라 마치 김민재의 얘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자신감으로. 사건 한 달 후 역사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 김민재를 멈춰 세웠다. 변화를 느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너에게서 박재현에게서 반 전체에서 김민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폭력을 정당화하진 않지만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은 이해한다. 선생님이 계속했다. 내가 기쁜 건 네가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넌 여전히 사려 깊은 아이야. 다만 이제 다른 애들도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지. 김민재는 이 예상치 못한 인정에 놀랐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민재야. 고맙다. 때로는 누군가가 일어서야 할 때가 있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선생님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도 조언 하나 하자면 다음번에는 누군가를 공중으로 매다꽂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봐. 덜 극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김민재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재가 집 도장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좋아졌어요. 김민재가 일련의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대답했다. 훨씬 좋아졌어요. 널 괴롭히던 애들은? 김민재는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박재현은 날 피해요. 이동욱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아버지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아니? 그가 물었다. 김민재는 의문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누구인지 잃지 않고 자신을 방어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내 힘을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도의 본질이다. 김민재는 지난 몇 주를 생각했다. 학교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일부 학생들이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조용한 안정감을 주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 그를 찾는 방식에 대해, 이제 동정심 때문에 동행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된 박지은에 대해, 심지어
박재현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그 사건이 그에게 어떤 성찰 과정을 시작했을지 궁금해했다. 이해한 것 같아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숙제를 마치던 중 김민재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팔 안 부러뜨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진짜 있었던 일말 안 해줘서도 비탄하졌다. 비후 김민재는 살짝 미소 지었다.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떤 것들은 갈등을 통해 이해에 도달한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처럼 침묵 속에 남겨두는 것이 더 나았다. 학교에서는 무술 소년에 대한 소문이 계속되었고 점점 더 과장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5가지 다른 무술의 유단자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고 말했다. 김민재는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진실은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모든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히 서서 자신에게 충실한 데 있었다.